네,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학 5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행정 이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행정 이념이란 행정이 지향하고자 하는 최고 가치이자 지도 정신을 의미합니다. 즉, 행정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치라는 걸 빨간 글씨로 써놨는데, 가치라고 하게 되면 사실과 달리 사람들의 어떤 의견, 생각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바뀝니다.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바뀝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정이 추구하고자 하는 최고 가치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에는 본질적인 가치와 수단적인 가치가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것은, 행정의 입장에서 배우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단적 가치입니다. 행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가치는 정의, 공익, 형평성, 자유, 평등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 수단적 가치로서는 그런 공익, 그런 본질적 가치를 달성할 수 있는 어떤 가능하게 해주는 것으로서 합법성, 능률성, 민주성, 효과성, 합리성, 중립성 등등을 드는데, 하나만 잊지 마실 것, 이와 같은 가치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특히 앞에 4개, 합법성, 능률성, 민주성, 효과성은 미국 행정학에서 등장한 순서입니다. 요건 일단 잊지 않으시고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달리 등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순서가. 자, 첫 번째 주요 내용으로서 합법성입니다. 법에 의한 행정을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없죠. 법에 의한 행정입니다. 법치행정이죠. 중요한 것은 이 법치행정이 가장 강조됐던 것이 19세기 입법국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행정학의 성립은 우드로우 윌슨이 1887년에 행정의 연구라는 것을 써서 행정학이 출발했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행정학 성립 이전부터 존재했던 이념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시험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행정 이념 중 행정학이 성립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은 어느 거냐? 합법성입니다. 19세기 입법국가입니다. 여러분, 합법성이라 할 때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합법성은 법이 정해준 대로만 합니다. 그럼 법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합니까? 지금에 와서는 해줘야 될 필요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법이 만들어진 목적 또는 정신까지 고려하면 한목적성이라는 용어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구청에 가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 갔더니 그건 해달라는 법이 없어서 못 해줍니다. 이러면 안 하는 게 천지겠죠. 그런데 복지와 관련된 법의 규정에 의하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도록 되어 있으면 법 규정 자체에 없더라도 그 목적에 맞춰서, 법이 만들어진 목적에 맞춰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게 한목적성입니다. 그래서 합법성에서 최근에는 한목적성으로 성격이 바뀌어오고 있다. 요건 정리를 하나 머릿속에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능률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요건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투입분의 산출입니다. 제가 수식을 잘 못 써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투입분의 산출입니다. 들어간 것분에 나오는 겁니다. 능률성의 개념은 뭐냐 하게 되면, 적게 들이고 많이 내면 됩니다. 적게 들이고 많이 내면 됩니다. 되셨죠? 그럼 투입되는 것은 뭐가 있느냐? 시간, 노력, 비용, 이런 것들이 투입되는 거고, 나오는 것은 성과, 소득, 편익, 이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적은 시간과 적은 노력과 적은 비용을 들여서 많은 성과가 나타나고, 많은 소득이, 높은 소득이 나타나고, 많은 이득이 나타나면 능률적인 겁니다. 중요한 건 투입분의 산출이라고 정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계량화, 숫자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능률성 개념을 기계적 능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계적 능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계적으로, 숫자적으로 계산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기계적 능률 하나 정리해 두시고, 이 밑에 있는 것은 뒤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런 능률성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행정국가라는 거, 우리가 이제 그 뒷부분에 다루게 될 텐데, 행정국가라는 게 뭐가 문제라서 그렇습니까? 다음 시간에 다룰 텐데요.
행정국가라고 하는 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 19세기 입법국가에 비해서 행정국가에 행정부가 해야 될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정부는 무노동 무임금이 그냥 공짜로 일해주는 것이 아니죠. 공무원도 월급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들일 수밖에 없는데,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면 당연하게 국민들의 반대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국가가 대두되면서 일은 많이 해야 되는데, 더 적은 세금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달라는 요구가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능한 적게 들이고 많이 내는 쪽을 선택을 하게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19세기 말에 요거 우리 아마 다음 주에 정리를 하게 될 부분인데, 과학적 관리론이라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이 과학적 관리론은 능률과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역시 줄이자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투입분의 산출, 적게 들이고 많이 내자. 요게 능률적이다. 잊지 마십시오. 적게 들이고 많이 내자. 자, 그런데 이러한 능률을 주장을 쭉 하다가 보니까 1930년대 들어가서 무슨 문제가 나타나냐, 디목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하게 됩니다. 디목, 두목, 니목, 여러분 어떤 식으로 외우셔도 관계없습니다. 디목이, 야, 그때 능률이라고 적게 들여 많이 내자는 건데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거냐?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누구라고 하는 인간이라는 문제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인간이라는 문제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여기가 여러분 주안점이죠. 누구냐? 누구를 위해서냐?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 비교를 하시면 사회적 능률과 기계적 능률의 비교 문제가 논의가 되는 겁니다. 사회적 능률과 기계적 능률. 우리가 원래 출발했던 능률의 개념은 기계적 능률입니다. 네. 인간, 누구를 위한 능률이냐를 하게 되면 인간적인 능률이 됩니다. 요거 부르는 용어가 좀 다르다는 거 한번 보십시오. 기계적 능률은 대차대조표적 능률이다. 여러분, 대차대조표라는 거 복식부기 하게 되면 차변과 대변이라는 걸 놓고서 자산과 부채를 나눠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전부 숫자로 정리를 하게 되죠. 기계적 능률입니다. 여러분 하나 더 생각하실 건 뭐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가게 되면 가치 문제가 항상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숫자로 정리가 다 안 됩니다. 숫자로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복제하기가, 로봇을 인간화로 하기 되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 이 가치가 개입되기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AI라는 것을 해가지고서 어쩌다라고 해서 자기 학습하고 어쩌고 하는데, 자기 학습이라고 했을 때 학습 출발점이 어딘가를 생각해 보시면 인간한테서 외우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차대조표, 숫자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계적으로 가는 게 단기적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하나의 이득 문제만 가지고 따지는 공리라고 하는 용어 사용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회적 능률은 인간적인 능률이고 기계적 능률에 비해서 장기적입니다. 장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계가 더 오래 쓰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그거 생각하십시오. 인간의 한 세대는 30년이지만 여러분 핸드폰은 세대가 몇 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10년 이상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 요새 2년 대학 기간 끝나고 나면 다른 걸로 바깥하지 않습니까? 기계가 오히려 변화가 더 빠르게 있다 보니까 단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인간은 상대적으로 장기적입니다. 그래서 인간 문제가 들어가면 장기적이라고 요소 이야기하는 것이 행정학에서 기본적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규범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면 가치 문제와 관련이 있다, 목표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목적적 능률입니다. 합법성보다에서는 보다 더 넓은 개념이었죠. 적극적인 개념이었죠. 한목적적 능률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능률을 그리게 되면 기계적 능률입니다. 사회적 능률이라는 걸 별도로 언급한다는 이야기는 인간 문제가 고려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기계에 비해서 장기적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민주성은 합법성보다 훨씬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1930년대 인간관계론에서 강조됐던 건데, 요건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론을 정리를 할 거니까 그때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항상 우리가 첫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내적, 외적, 대내적, 대외적 하게 되면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행정 조직을 기준으로 해서 조직 안쪽으로 가게 되면 대내적, 행정 조직과 바깥쪽인 어떤 국민과의 관계를 논의된다면 대외적,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민주성이라고 하는 말 뭐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가장 대표적인, 여러분 잘 아시는 분 말씀이 있으시죠? 뭐뭇에 의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행정, 이렇게 되면 행정의 민주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대내적 민주성이라는 것은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민주성입니다. 행정조직 내부의 민주성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분권합니다. 네, 그 다음에 능력발전이라는 용어 사용합니다. 여기서 능력발전은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의 능력발전을 위해서 대학원에도 진학시켜주고 해외 유학도 보내고 교육도 시켜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맡을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넓혀가면 권한을 나눠주기도 편하죠. 그래서 능력발전, 공무원의 능력발전도 대내적 민주성이 있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분권화라는 걸 전제로 해서 그렇습니다. 대외적 민주성이라는 것은 국민의 요구에 대한 반응성입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을 얼마나 잘 들어주느냐가 대외적 민주성입니다. 책임행정, 자기가 행정이 한 것에 일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는 거고, 행정통제라고 하는 것은 여기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행정이 국민을 통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 대한 다른 것들의 통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뒤에 뭐 시민 참여 같은 것도 대표적이겠죠. 그 다음에 행정윤리, 행정이 맡은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행정공무원 스스로가 어떤 공무원을 갖춰야 될 어떤 마음가짐, 이런 걸 갖도록 만들어준 거, 봉사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 게 행정윤리입니다. 행정구제제도라는 것은 행정이 잘못한 일이 있거나 혹은 잘못하지 않더라도 국민이 불편한 일이 있으면 얼른 그것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행정구제제도입니다. 행정구제제도입니다. 자, 우리 집에 들어오는 수도관이 터져서 수돗물이 오질 않습니다. 구청에서 잽싸게 나와서 고쳐줍니다. 행정구조제도입니다. 또는 우리 집 내에서 수도관이 터지게 되면 그때 수도요금의 상당 부분을 내가 물어야 되죠. 근데 그게 내 자신의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조정회의를 통해서 수도요금을 깎아줄 수도 있습니다. 행정구제제도입니다. 공개행정, 지들끼리 쑥덕쑥덕하지 않고 뭔가를 밝혀서 하는 것은 대외적 민주성입니다. 관료제의 대표성이라고 하는데, 이건 관료제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관료제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성적에 의해서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성적 좋은 사람이. 그러면 나타나는 문제점이 뭐냐? 책임지는 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쫓겨나질 않습니다. 그러면 성적 좋은 놈만, 집안이 부자인 놈만 공무원이 된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각계각층의 소득, 상중하로 나누고, 학벌도 상중하 나누고, 등등등 남과 여도 나누고, 등등등을 나눠서 각 계층을 대표하는 비율별로 관료제, 공무원 제도를, 공무원 조직을 구성하면 각계각층의 의견이 제대로 잘 반영되지 않을까. 예, 요게 대표 관료제의 대표성입니다. 각계각층의 대표로 일정하게 맞춰주는 것. 이게 대표 관료제라고 해서 대외적 민주성 확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민주성은 대내적, 대외적 나눠져 있다. 대내적은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이야기고, 대외적인 국민과의 관계에서의 이야기다. 그래서 다음 중 행정조직의 대외적 민주성과 관계없는 것 어느 겁니까? 그래서 공무원의 해외 유학 이런 것 나오면 그게 틀리는 거죠. 붙거나 틀리는 겁니다. 자, 효과성이라는 것은 목표 달성도입니다. 가장 간단한 개념이에요. 목표 달성도입니다. 목표를 100으로 잡았는데 90을 달성하면 효과성이 90인 거고, 120을 달성하면 120인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만일 국세청이 올해 세금을 1조 5천억을 걷겠다라고 했는데 2조를 걷었습니다. 초과 달성이죠. 효과성입니다. 1조 5천억을 거두려고 했는데 1조 2천억밖에 못 거뒀습니다. 효과성이 낮은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죠? 바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거기에 이제 여러분 하나 잊지 마실 건 능률성과의 효과성, 이걸 자꾸 혼돈하실 수도 있습니다. 능률성과 효과성을. 능률성은 적게 들이고 많이 내는 겁니다. 목표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목표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근데 효과성은 목표 달성도입니다. 세금을 얼마 더 거두렸냐? 목표 달성도의 문제입니다. 이게 행정고시에서도 나왔고 7급 공무원 시험 문제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국세청이 세금을 얼마 걷기로 했는데 얼마를 걷었다. 이것은 행정이념 중 무엇과 관련되는 거냐? 대부분이 능률성으로 답을 쓰셨다 합니다. 다시 합니다. 능률성은 목표 자체가 용어가 없습니다. 효과성은 목표 달성도입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요건 특히 효과성은 개발도상국에서 많은 논의를 했었는데, 개발도상국에서는 왜 논의를 했느냐? 선진국을 따라잡으려다 보니까 목표를 엄청 높게 잡는 거죠. 그것을 달성하려면 가랭이가 찢어지는 경우죠. 그래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 정도까지 달성했느냐가 그만큼 중요시되다 보니까 효과성이 강조됐던 겁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중립성 문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중립성, 어떤 중립이냐? 당연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죠. 정치로부터 떨어지자가 기본입니다. 이건 뭐 때문에 그러냐? 정치로부터 떨어져야 정치 세력이 바뀌더라도 결과적으로 행정이 계속되어 나가고 일관성을 보이며 안정성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행정의 계속성, 일관성,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립성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워낙 커졌죠. 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으로부터의 중립 문제도 최근에는 논의도 되고 있습니다. 중립성, 정치로부터의 독립. 왜? 행정의 계속성, 일관성, 안정성을 위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행정 이념과 관련되는 개념으로 뭐 두 가지 이야기할 건데, 첫 번째가 가외성입니다. 가외성. 이건 한자를 아시면 되게 쉬운데, 더할까 바깥의 성질성입니다. 바깥에 더해두는 겁니다. 그 개념 자체가 남는 것, 초과분 없어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는 것, 초과분 없어도 되는 것이 남으면 능률성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능률성이 문제가 돼요. 안 써도 되는 걸 뒀으니까 당연히 능률성이 떨어지죠. 그런데 왜 가외성이라는 문제가 논의가 됩니까? 불확실한 환경이기 때문에 문제가 존재 근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능률성과 가외성의 관계로서 옳은 것은 어느 거냐? 행정학에서는 상호 대립적이라는 용어 잘 안 씁니다. 항상 상호 보완적이 답입니다. 아무것도 생각할 거 없어요. 능률성과 가외성과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이다. 그게 정답입니다. 왜? 환경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포함되는 개념을 어떤 사람이 시험 문제를 한번 낸 적이 있어가지고 뒤에도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이 포함되는 개념이 중첩성, 반복성, 전이성, 이렇게 어려운 말로 나오는데,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만일 어떤 토지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를 하게 되면, 토지와 관련돼서는 국토부가 전부 다 한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토지 사용과 관련해서는 약 28개의 부서가 관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된답니다. 그래서 하나로 딱 정해놓지 않고 부분 자기 할 일 하면서 일정 부분이 그것들을 하게 되면 중첩성입니다. 반복성은 동일한 기능을 여러 기관이 독립적인 상태로 유지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이중 브레이크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브레이크 앞바퀴에도 걸고 뒷바퀴에도 거는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시면 왼쪽 오른쪽 다 브레이크 작동합니다. 왼쪽이 주로 뒷브레이크, 오른쪽이 앞브레이크 주로 해서 하나가 터지더라도 다른 쪽을 보완을 해주는 겁니다. 등전이라고 하게 되면 전기와 관련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이라는 말이 전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발전기가 전력이 끊어졌을 때 보조 발전기가 작동해서 전기가 들어오게 되면 이걸 등전이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당장 필요 없는데 왜 둡니까? 불확실한 환경에서 조직의 신뢰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제가 하루에 500개의 도시락을 하는데 매번 500개만 딱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상대방에서 내일 우리 어디 무슨 초대를 하기로 했으니까 100개 더 주세요. 600개를 주세요. 근데 재료가 없으면 못 만들지 않습니까? 여분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그와 같은 부름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성이 증진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상황 변화에도 제때 맞춰간다. 적응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어야 새로운 것도 해보는 겁니다. 여유가 없으면 있는 것도 해나가기 어렵죠. 예. 그래서 신뢰성, 적응성, 창의성 이 세 가지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어떤 미친놈이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가외성이, 행정에 있어서 과외성이 인정됨으로써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해서 신뢰성으로 답을 고르는 시험 문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죽일 놈입니다. 세 가지가 다면 다지 무슨 놈은 어떤 제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까? 네. 이런 문제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려십시오. 가외성 문제 나오면 다른 것 다 잊어먹어도 이건 잊지 마십시오. 여분을 두는 건데 왜 둡니까? 환경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대응하기 위해서. 되셨습니까? 두 번째, 가외성. 능률성과의 관계 어떻습니까? 상호보완적이다. 두 가지만 잊지 않으셔도 과외성 문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산성이라는 문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생산성이라는 문제가 논의가 많이 되죠. 이건 능률성과 효과성을 합쳐도 된다고 봅니다. 합쳐서 보는 건데,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는 효과성의 효와 능률성의 률을 따라서 효율성이라는 말로도 합니다. 그러면 적게 들이고 많이 내자는 것과 목표라는 게 같이 논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적게 들여서 목표를 달성하거나, 이왕 같은 양 들이면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하는 거, 목표와 적게 많게 이것이 같이 포함된 요소예요. 생산성은 능률성과 효과성을 합한 거다. 적게 들여서 목표 달성하거나 동일하게 들여서 같은 양을 들여서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 이게 생산성 개념이다 라고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관방학, 미국 행정학, 현대 행정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